나는 박숙희 68이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주름진 손등과 굽은 허리를 보며 세월의 무게를 느낀다. 하지만 이 몸으로 버텨온 시간들이 자랑스럽지 않은 건 아니다. 다만 가끔 너무 외롭다. 남편은 내가 40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다. 장례식장에서 울부짖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관 속에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당시 태준이는 고등학생, 태성이는 중학생이었다. 어린 두 아들을 앞에 두고 나는 한참을 울다가 이내 눈물을 닦아냈다.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남편이 남긴 건 손바닥만 한논 한 조각과 몇십만 원의 예금 통장뿐이었다. 보험도 제대로 들어두지 않았던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런 마음도 사치였다.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에 누굴 탓할 여유는 없었다. 그렇게 나는 아침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는 삶을 시작했다. 작은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반창고 하나 붙이고 다시 페달을 밟았다. 점심시간엔 도시락 대신 김밥 한 줄로 때우고 저녁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뛰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어 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주말엔 마트 계산대에 앉았다. 어서 오세요. 수백 번 외치며 손님들의 물건을 찍어댔다. 발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월급날이면 봉투를 꼭 쥐고 통장에 입금하러 가는 발걸음만은 가벼웠다. 그 돈으로 태준이와 태성이의 학원비를 내고 교복을 사주고 가끔은 치킨도 사다 주었다. 엄마, 고생하지 마. 우리 알아서 할게. 태준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저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다. 이 아이들만큼은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리라고. 그 시절 남편이 남겨준 논만은 절대 팔지 않았다. 부동산에서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고개를 저었다. 이건 우리 영감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예요. 못 팔아요. 노는 시골 외곽에 있어서 농사를 짓기도 애매했고 팔기엔 값어치도 별로 없었다. 그저 세금만 내며 버텨왔다. 주변 사람들은 그 땅 팔아서 애들 학비나 보태지라고 했지만 나는 완고했다.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남편과의 마지막 끈 같았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태준이와 태성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결혼도 했다. 손주도 생겼다. 나는 뿌듯했다. 내가 평생 쏟아부은 시간과 땀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싶었다. 하지만 명절이 되어도 아이들은 오지 않았다. 엄마, 바빠서 못 가. 다음에 갈게. 전화 한 통으로 끝이었다. 생일도 잊혔다. 가끔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면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라며 끊어버렸다. 나중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고 낡은 단칸방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때우며 지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전화기만 바라보는 날도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전화가 걸려왔다. 박숙희님, 소유하신 토지가 개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보상금 관련해서 상담 예약하러 나와주세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개발이라니? 내 논이? 아무도 관심 없던 그 땅이? 주민센터로 달려갔다. 담당 공무원은 웃으며 서류를 보여줬다. 축하드립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셨어요. 1차 보상금은 3억 원입니다. 3억?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평생 품팔이하며 모아온 돈을 다 합쳐도 1,000만 원이 안 됐는데 3억이라니. 평생 처음 보는 액수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쁨보다는 어지러움이 먼저 왔다. 이 나이에 이런 큰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에게 나눠줘야 하나? 그동안 외면했던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며칠 뒤 첫 보상금 3억 원이 통장에 입금됐다. 은행 앱을 열어 숫자를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다. 그 순간부터 내 평생 조용했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건 큰아들 태준이었다. 엄마, 나 태준이야. 오랜만이지. 어떻게 지내셔? 목소리는 달콤했다. 지난 3년간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정할 리 없었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받아쳤다. 태준아, 그동안 바빴나 보구나. 어쩐 일이냐? 아, 엄마 그게 소식 들었어요. 땅 보상받으셨다면서요? 역시나, 누가 알려줬냐? 동네 이모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 혼자 계시는데 걱정돼서요. 걱정은 무슨, 돈이 걱정되는 거지. 나는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그래, 받았다. 근데 갑자기 연락하니까 어색하구나. 생일도 몇 번 지나갔는데. 엄마, 미안해요. 정말 바빴어요. 이제 자주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다. 곧이어 둘째 태성에게도 전화가 왔다. 내용은 똑같았다. 엄마 걱정돼서 자주 연락드릴게요. 다 똑같은 말들이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전화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태준이의 전화를 받고 난 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3년 만에 전화, 그것도 보상금 소식을 듣고 나서야. 다음 날 아침 태준이가 직접 찾아왔다. 엄마, 현관문을 열자마자 태준이는 환한 미소로 내 손을 잡았다. 뒤에는 큰며느리 지영이도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다. 평소 같으면 명절에도 시댁 근처에 오지 않던 며느리가 이렇게 웃으며 나를 부르다니.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다. 앉아라. 차라도 한잔 할까? 아니에요. 엄마, 제가 할게요. 태준이는 부산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찻잔을 꺼내고 지영이는 거실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계속 사시면 안 돼요. 우리 집으로 가시죠. 방도 넓고 좋아요. 그래. 근데 너희 집엔 방이 2개밖에 없잖니. 괜찮아요. 애들 방 하나 비워드릴게요. 손주들이랑 같이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지영이의 눈이 자꾸만 내 가방 쪽을 훑고 있다는 걸. 그 가방 안에는 보상금이 입금된 통장이 들어 있었다. 태준이가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보상금 받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혼자 계시면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한다. 걱정 마라. 그래도 엄마 나이에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혼자 관리하세요? 사기꾼들도 많고.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태준이를 바라봤다. 너 지난 3년간 명절에도 안 왔잖니. 내 생일도 까먹었고. 근데 갑자기 효자 노릇하니까 어색하구나. 태준이의 얼굴이 굳었다. 지영이도 미소를 거두고 어색하게 눈을 피했다. 엄마, 그건 정말 바빠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이제 자주 올게요. 우리 집으로 가시죠. 침묵이 흘렀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다. 너희 집에 갈게. 태준이와 지영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렇게 나는 며칠 뒤 태준이네 집으로 이사를 갔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태준이는 퇴근하면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라며 말을 걸었고 지영이도 저녁을 정성스럽게 차려줬다. 손주들도 할머니 하며 반갑게 안겼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태준이가 본색을 드러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있잖아요. 제가 사업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사업? 너 회사 다니잖니. 부업으로 하려고요. 친구랑 같이 온라인 쇼핑몰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사업 잘 되면 2배로 드릴게요. 나는 태준이의 눈을 바라봤다. 평생 날 키워준 엄마한테 이제야 손을 벌리는 게 미안한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옆에서 지영이도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 애들도 먹고 살기 힘들겠지. 큰아들인데 한번 도와줘야지.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줄게. 근데 사업은 조심해서 해라. 엄마, 고맙습니다. 진짜 나중에 꼭 갚을게요. 태준이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지영이도 옆에서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 그날 밤 2사람은 너무 좋아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태준이 계좌로 이체했다. 통장을 보니 3억이 2억 5천으로 줄어 있었다. 괜찮아. 큰아들 사업 잘 되면 좋은 거지.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 뒤로 태준이 부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은 밖에서 드세요. 우리 약속 있어요. 어머니, 거실 TV 볼 때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들이 공부해야 해요. 저녁 밥상도 점점 간소해졌다. 처음엔 국, 찌개, 반찬이 가득하더니 이제는 국 하나에 김치뿐이었다. 어머니, 저희도 바쁘니까 식사는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영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짜증이 숨어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둘째 태성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형네 집에서 잘 지내세요? 응. 그런대로. 형이 엄마 잘 모시고 있어요? 제대로 챙겨드리는 거 맞죠? 태성이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났다. 아니, 걱정인 척하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너는 잘 지내냐? 저요? 저야 뭐 그런데 엄마, 형한테 돈 좀 주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냐? 형수가 자랑하더라고요. 사업 자금 받았다고. 근데 전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요.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엄마, 저도 엄마 아들인데 형만 도와주시면 전 서운하죠. 나는 입맛이 쓴 듯했다. 결국 이것도 돈 때문이었구나. 너도 필요한 게 있니? 사실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이 좀 모자라요. 8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형보다 더 빨리 갚을게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둘째도 내 자식이었다. 한 명만 도와주면 서운할 거였다. 알았다. 줄게. 엄마, 고맙습니다. 형네 집에서 불편하시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대로 모실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긴 한숨을 쉬었다. 며칠 뒤, 나는 또 은행에 갔다. 8천만 원을 태성이 계좌로 보냈다. 통장 잔액은 1억 7천만 원이 남았다. 그날 저녁, 태준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나를 거실로 불렀다. 지영이도 옆에 앉았다. 2사람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엄마, 동생한테 돈 주셨다면서요? 그래. 집 사는데 보태라고. 저희한테는 5천만 원 주시고 동생한테는 8천만 원을 주셨어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큰아들인 전데 왜 동생보다 적게 주세요? 차별 아니에요? 너는 사업 자금이고 태성이는 집값이잖니. 금액이 다른 건 당연하지. 그래도 그렇죠. 엄마는 항상 동생만 편애하셨어요. 지영이도 거들었다. 어머니, 저희도 억울해요. 같은 아들인데 왜 차별하세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너희가 먼저 달라고 했잖니. 내가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공평하게 주셔야죠.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태준이 부부는 나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줬고 말도 거의 걸지 않았다. 거실에 나가면 어머니 잠깐 방에 계세요라며 쫓아냈다. 며칠 뒤 지영이가 전화로 친구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돈은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쪼들리게 주고 동생한테는 더 많이 줬대. 진짜 이해 안 돼. 그냥 요양원 보낼까봐. 나는 방문 앞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 날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거기 시설 좋은 데 많대요. 엄마 같은 분들 많이 계시고 친구도 사귀고 좋으시대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저희도 생활이 빠듯해서요. 엄마까지 모시려니까 부담이 크거든요. 순간 이해했다. 돈은 받았으니 이제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였다. 알겠다. 나갈게. 엄마. 됐다. 내일 짐 싸서 나갈 테니 신경 쓰지 마라.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렸다. 나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태준이는 출근했고 지영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지영이가 뒤에서 말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목소리엔 미안함도 아쉬움도 없었다. 그저 귀찮은 짐 하나가 나간다는 안도감만 가득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비를 맞으며 택시를 탔다. 기사님이 물었다. 어디로 가시게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태성이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엄마. 태성아, 나 지금 형네 집 나왔다. 너희 집으로 가도 되겠니? 당연하죠. 제가 지금 바로 모시러 갈게요. 태성이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다. 30분 뒤 태성이가 직접 차를 몰고 왔다. 둘째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였다. 어머님, 형님과 너무하네요. 어떻게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요. 수진이는 내 짐을 챙기며 분개했다. 태성이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제대로 모실게요. 형은 정말 너무해요. 태성이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번엔 다르겠지. 태성이는 착한 애니까. 태성이네 집에 도착하자 손주들이 반갑게 달려왔다. 할머니, 우리 예쁜 것들. 할머니 보고 싶었지? 나는 손주들을 안으며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괜찮았다. 수진이는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줬고 태성이는 퇴근하면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며 관심을 보였다. 손주들과 함께 TV를 보고 산책도 나갔다. 역시 둘째가 착하긴 해. 나는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열흘쯤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어머니,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죠? 저희 둘 다 나가야 해서요. 점점 나는 무료 육아도우미가 되어갔다. 손주들이 울면 달래고 밥 먹이고 재우는 것까지 모두 내 몫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방문 틈으로 들렸다. 우리 시어머니? 돈은 엄청 있대. 형한테 5천, 우리한테 8천 줬잖아. 근데 아직도 1억 넘게 남았을 거야. 헐, 대박. 그럼 더 받아야지. 그러게, 좀 더 기다렸다가 요양원 얘기 꺼내려고. 나는 문 앞에서 몸이 굳었다. 결국 여기도 똑같았다. 며칠 뒤 태성이가 저녁을 먹다가 말을 꺼냈다. 엄마, 제가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차, 지금 타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냐?
애들 태우기엔 좀 좁아요. 좀 더 큰 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3천만 원만 더 필요해요. 또 돈이었다. 태성아, 나 얼마 전에 너 8천 줬잖니. 그건 집 살 때 쓴 거고요. 이건 차예요. 엄마, 형한테는 2번 주셨잖아요. 저한테도 1번만 더 주세요. 형한테 2번? 나 형한테 1번밖에 안 줬는데. 아, 형수가 그러던데요. 형한테 나중에 더 주신다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큰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모양이었다. 나 형한테 1번밖에 안 줬어. 그리고 차는 나중에 내가 사거라. 태성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저도 엄마 아들인데 형만 편애하지 마세요. 편애가 아니라 이제 돈이 얼마 안 남았어. 거짓말. 3억 받으셨잖아요. 형이랑 저한테 준 거 빼도 1억 넘게 남았을 텐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태성이 부부의 태도가 싸늘해졌다. 다음 날부터 밥은 대충 차려졌다. 국도 없고 반찬도 김치 하나뿐이었다. 어머니, 저희도 바쁘니까 식사는 각자 알아서 해요. 수진이는 씩 웃으며 말했다. 거실에서 TV를 보려고 하면 어머니, 방에서 쉬세요. 애들이 봐야 해요라며 나를 방으로 보냈다. 손주들도 할머니 방 냄새 나라며 피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태성이가 요양원 팜플렛을 내밀었다. 엄마, 여기 한번 보세요. 시설 진짜 좋대요. 팜플렛에는 깨끗한 건물과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있었다. 요양원? 네. 엄마 같은 분들 많이 계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편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너도 나 내보내려는 거냐? 내보내는 게 아니라 서로 편한 게 좋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힘들어요. 나는 팜플렛을 내려놓았다. 알겠다. 나갈게.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너희도 바쁜데 내가 짐되기 싫구나. 수진이가 거들었다. 어머니, 요양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요즘은 거기가 더 좋대요.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태성이는 출근했고, 수진이는 손주들과 함께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나가세요? 응, 나 나갈게. 어디로요? 모르겠다. 알아서 찾아볼게. 수진이는 딱히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그 연락 주세요는 진심이 아니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손주 하나가 달려와 내 옷자락을 잡았다. 할머니, 어디가? 할머니, 집에 가야 해. 언제 와? 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중에, 그 나중에가 언제일지 나도 몰랐다. 나는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다. 2 아들 모두 나를 버렸다. 돈을 줬을 때는 좋아하더니 더 이상 줄 게 없자 나를 짐 취급했다. 나는 근처 고시원을 찾아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지만 혼자 지내기엔 충분했다. 통장을 확인했다. 1억 7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평생 처음 본 큰돈이었지만 2 아들에게 1억 3천만 원을 빼앗기고 난 뒤였다. 그래도 남은 돈으로 조용히 살아야지.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침대에 누웠다. 외로웠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남은 건 빈방 하나뿐이었다. 며칠 뒤 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세요? 동생한테 들었어요. 동생네 집도 나오셨다면서요? 그래. 어디 계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됐다. 너희들 이제 만나기 싫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알면 이제 연락하지 마. 나 혼자 살 거야. 전화를 끊었다. 그날 오후 태성이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다시 모실게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박숙희님, 2차 보상금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다. 2차요? 네. 토지 재평가가 완료되어 추가 보상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상담받으러 나오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되는데요? 자세한 건 나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차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2차 보상금? 그것도 1차보다 훨씬 많다고?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이 소식을 태준이와 태성이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시 효자 노릇을 하며 돈을 빼앗으려 들게 뻔했다. 나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번엔 나를 위해 쓸 것이다. 일주일 뒤 나는 주민센터로 향했다. 고시원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려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다. 박숙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공무원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2차 보상금은 12억 원입니다. 12억? 나는 귀를 의심했다. 네, 12억 원입니다. 토지 재평가 결과 개발 핵심 구역에 포함되면서 보상금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1차 때는 3억이었는데 이번엔 그 4배네요. 손이 떨렸다. 서류의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12억 원. 0이 8개나 붙어 있었다. 이게 진짜예요? 네, 확실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주민센터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12억. 평생 상상도 못 해본 돈이었다. 1차 보상금 3억 받았을 때도 놀랐는데 이번엔 그 4배였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두 아들 얼굴이 떠올랐다. 태준이와 태성이 만약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분명 다시 효자 노릇을 하며 달려올 것이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다시 모시겠습니다. 입에 발린 말들을 또 쏟아낼 게 뻔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이번엔 절대 안 넘어가.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태준이와 태성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각각 5통씩 있었다.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다. 엄마, 어디세요? 연락 주세요. 어머니, 걱정돼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나는 문자를 읽고 지워버렸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다. 태준이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태성이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가 또 왔다. 엄마, 2차 보상금 나온다는 소문 들었어요. 진짜예요? 태준이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역시 소문은 빠르다. 동네 어디선가 누군가 떠들었겠지. 곧이어 태성이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2차 보상금 받으시는 거 맞죠? 얼마나 되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날 태준이가 직접 고시원으로 찾아왔다. 엄마, 여기 계셨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엄마, 접니다. 태준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갈 일 없으니까 돌아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 그냥 가.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얼굴 보자고요.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한참 뒤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날 오후엔 태성이가 찾아왔다. 엄마, 저예요. 태성이요. 역시 문을 열지 않았다. 어머니, 형수가 거짓말한 거예요. 저는 진짜 엄마 모시고 싶었어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날 내쫓았잖니. 엄마, 제발요. 돌아가. 다신 오지 마. 태성이도 결국 돌아갔다. 며칠 뒤, 금요일이 왔다. 나는 은행에 갔다.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었다. 잔액 13억 7천만 원. 기존에 남아있던 1억 7천만 원에 12억이 더해진 금액이었다. 13억 7천만 원. 나는 창구 직원에게 물었다. 이거 진짜 맞나요? 네, 확인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은행을 나오는 길, 나는 부동산에 들렀다. 햇살 좋은 아파트 있나요? 방 2개, 깨끗한 신축으로요. 있습니다. 마침 좋은 매물이 나왔는데 보러 가실래요? 그날 오후 나는 깨끗한 신축 아파트를 봤다. 남향이었고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을 놓을 수 있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이걸로 할게요. 전세요? 월세요? 아니요, 현금으로 살게요. 부동산 중개인의 눈이 커졌다. 현금으로요? 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5억짜리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샀다. 다음 날 나는 가구점에 갔다. 새 침대, 새 소파, 새 식탁을 골랐다. 평생 중고 가구만 쓰던 내가 처음으로 새 가구를 샀다. 옷가게에도 들렀다. 평생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옷만 사입던 내가 백화점에서 옷을 골랐다. 점원이 권하는 대로 코트 하나, 원피스 2벌, 편한 운동복까지 샀다. 총 80만 원입니다. 나는 카드를 내밀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여행사에도 들렀다. 제주도 3박 4일 패키지 있나요? 있습니다. 언제 가실 건가요? 다음 달에요. 혼자 갈 건데 괜찮나요? 물론이죠.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나는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봤는데 이제는 갈 수 있었다. 그 사이에도 핸드폰은 계속 울렸다. 태준, 태성, 지영, 수진, 심지어 손주들 번호까지 떴다. 하지만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문자는 하루에 수십 통씩 왔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무릎 꿇고 사과드릴게요. 제발 연락 주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전화 받아주세요. 나는 문자를 읽고 조용히 지웠다. 일주일 뒤 이사를 했다. 새 아파트 거실에 선이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새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수키야, 이제 내 인생이야.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다. 내 이름으로 된 집도 내 마음대로 쓸 돈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 돈은 내가 쓸 수 있었다. 이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태준이었다. 나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이 꺼졌다. 베란다로 나가 화분에 물을 줬다. 며칠 전 꽃집에서 산 제라늄이었다. 작고 예쁜 분홍색 꽃이 피어 있었다. 예쁘다. 혼잣말을 하며 꽃잎을 쓰다듬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평생 참고 버티고 희생하며 살았던 박수키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수키야. 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며 베란다에 나가 제라늄에 물을 줬다. 꽃은 날마다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잘 크고 있네. 혼잣말을 하며 꽃잎을 쓰다듬었다. 이 작은 일상이 좋았다.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 오전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한 요가 수업에 갔다. 평생 내 몸 하나 추스를 시간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스트레칭을 하고 명상을 했다. 강사님이 말했다. 호흡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세요.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수업이 끝나고 같은 반 수강생들과 차를 마셨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다. 모두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이야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이야기를 나눴다. 저도 아들 둘 키웠는데 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돈 생기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한 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우리 세대는 다 그래요. 자식 위에 평생 바쳤는데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남았죠.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생각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오후엔 도서관에 갔다. 평생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용한 열람실에 앉아 책을 펼쳤다. 소설도 읽고 수필도 읽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저녁엔 집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천천히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이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밤엔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다. 아무도 엄마, 채널 바꿔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핸드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가끔 켜보면 부재 중 전화가 수십 통, 문자가 수백 개 쌓여 있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연락 주세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와요?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손주들인데 싶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다. 진심이었다면 돈 없을 때도 찾아왔어야지. 나는 문자를 모두 지우고 다시 핸드폰을 껐다.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를 보니 태준이와 태성이가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다. 엄마, 접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인터폰을 들었다. 무슨 일이냐? 엄마, 우리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이랑 제가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태성이도 고개를 숙였다.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너희가 날 버렸을 때 난 요양원 갈 뻔했어. 고시원에서 혼자 울면서 지냈어. 그때 너희는 뭐 했냐? 엄마, 돈 받고 나니까 나한테 관심 없어졌지. 짐이 됐지. 그래서 요양원 보내려 했잖아.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다 용서될 것 같아?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 한 번만 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차버렸고 이제 난 너희 없이도 잘 살 거야. 엄마, 돌아가. 다신 오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나는 인터폰을 끊었다. 모니터로 보니 두 아들이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다. 가슴이 아팠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제주도로 떠났다. 비행기를 타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구름이 솜사탕처럼 하얗고 부드러웠다. 제주도는 아름다웠다. 푸른 바다, 검은 돌담, 유채꽃밭. 나는 천천히 걸으며 사진도 찍었다. 혼자 여행이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갔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정상 근처에서 본 풍경은 장관이었다. 여기까지 왔네. 나는 벤치에 앉아 김밥을 꺼내 먹었다. 바람이 시원했다. 수키야, 잘했어. 스스로를 칭찬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나는 기부를 시작했다. 먼저 동네 경로당을 찾아갔다. 관장님, 제가 매달 후원을 하고 싶은데요. 후원이요? 네.
어르신들 식사나 프로그램 운영하시는데 보태 쓰세요. 나는 매달 100만 원씩 후원하기로 했다. 관장님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제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여유가 생겼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또한 독거노인 돕기 단체에도 정기 후원을 시작했다. 매달 50만 원씩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식사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쓰였다. 박숙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후원금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받으실 거예요. 담당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제가 더 감사해요. 나눌 수 있어서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돈을 쓰면서 마음이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만난 언니가 물었다. 박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제 인생을 되찾았거든요. 멋지네요. 그날 저녁 나는 새 일기장을 샀다. 평생 일기 한 번 써본 적 없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싶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오늘부터 나는 박숙희를 위해 산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산다. 평생 참고 버텼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간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다. 일기장을 덮고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베란다의 제라늄은 어느새 꽃이 더 많이 피어 있었다. 예쁘다. 나는 미소 지으며 꽃에 물을 줬다. 핸드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다. 앞으로도 켤 생각이 없었다. 아들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할 때, 내가 준비됐을 때였다.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스했다. 숙희야, 잘하고 있어. 혼잣말을 하며 나는 조용히 웃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박숙희는 이제 없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모시며 사는 박숙희가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만은 그 어떤 보상금보다 값졌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